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채권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님, 최근 그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이 상당한데요. 10년물 4.6% 넘었다가 간밤에는 또 4.5% 초반으로 좀 내려왔고 지금 국채금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앞에서도 계속 많이 오늘 내내 말씀 주셨겠지만 재정 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좀 급등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있었던 재료는 아닙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은 좀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무디스가 신용등급까지 강등을 했고 네.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무디스는 3대 신평사 중에 가장 늦게 강등을 한 거기 때문에 가장 후행적으로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너네 문제가 있어라고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무슨 재료가 있었냐면 오늘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지만 네. 트럼프의 지금 이 법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등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재정 적자가 있으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뭐 관세를 인상하든가 아니면 뭐 법인세가 늘어나가지고 세수가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감세안을 연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되는 부분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저희가 총량의 법칙으로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적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감세안 연장 때문에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지출 삭감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삭감을 했는데 감세안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향후 10년 동안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걸 메꾸려면 세수가 안 거치는 감세안을 내놨기 때문에 국채를 찍어서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장기채에 대한 텀 프리미엄이 증가를 해서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맞물려서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채금리 급등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국채금리 급등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거 역시도 확장 재정 정책이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6월 달에 지금 대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두면 뭐 포퓰리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돈을 좀 쓰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네. 이거 역시도 돈을 쓰려면 국채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채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빠지고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는 지금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는 정말 초저금리 시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긴축 기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의 조치의 수단이 뭐였냐면 BOJ가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해주는 QE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QT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제한 매입을 종료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의 국채 발행 잔액 중에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52%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덜 사주기 시작하면 수요가 비는 거잖아요. 그럼 한 13%를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6%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나서서 그 수요 공백을 메꿔주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텐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참의원 선거도 남아있고 공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BOJ는 한 발 뺐는데 나머지 수요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백 사이로 인해서 장기물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년물 초장기채 입찰이 네. 뭐 어떤 지표로서는 1987년 이후, 어떤 지표로서는 2012년 이후로 가장 안 좋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수급 공백도 있다는 점. 다시 미국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그 감세안이 뭐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를 했고 감세가 시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거는 뭐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네. 아니고 이번에 어쨌든 한 표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조정안들을 거쳐가지고 하원에서 통과됐고 아마 상원에서는 또 일부 조정안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CBO와 같은 의회 예산국이나 네. 연방예산위원회에서 이번 최종안을 가지고 향후 10년간 얼마 정도 재정 적자가 늘 거라고 봤냐면 2.3조에서 3.1조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그래도 막 4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줄인 부분들도 아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메디케이드 복지 정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근로 여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많이 딜레이가 그러니까 앞당겨졌고 네. 그리고 주 지방세 같은 세액 공제안 같은 경우도 사실 한도를 좀 올려서 지출이 나가는 부분들을 좀 감축시킨 그 방안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감세와 관련해서 재정 적자 우려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당분간 이제 국채금리 변동성은 이어질 것 같은데 국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변동성이 큰 거는 당연히 불가피합니다. 근데 변동성이라는 거는 위쪽으로도 열려 있지만 아래쪽으로도 열려 있고 네. 저희가 지금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금리로 지금 4.6까지 갔다가 4.5%대로 오히려 하원이 통과했으면 더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재정 적자 이슈는 마치 미국이 빌 클린턴 때를 제외하면 거의 다 적자가 유지가 됐었던 거고 네. 트럼프 하면 감세안을 영구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정 적자가 늘어날 부분들을 예견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무디스가 지금 이 시점에 신용등급을 강등할 거다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재정 적자라 함은 이게 계속 늘어나면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채권 시장 입장에서 보면 네. 만약에 부채 한도 상향 티핑 포인트를 뚫어서 계속 문제가 된다. 기축 통화임에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건 경기 둔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5뿐만이 아니라 5%로 2023년 때만큼의 레벨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손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와 리세션에 대한 트레이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2기 들어서도 하고 있는 게 우리 순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금리를 낮춰 연준아 제발. 그래서 순이자 비용을 낮춰서 재정 수지를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데 금리 인하기 때나 연준의 경기 침체기 때나 트럼프 1기 때나 결론적으로 폭은 차이가 있지만 재정 적자는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나 시장 참여자들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상승세가 텀 프리미엄으로 1개월, 그러니까 한 개 분기 이상 지속된 적은 없었고 그 이상 지속되면 당연히 경기 둔화 쪽으로 지표들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레벨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위에 상단 레벨이나 아래 상단 하단 레벨들이 2,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봐왔던 레벨에서 멈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4.5% 위에서는 여전히 분할 매수를 통하거나 기다리는 대응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다시 4%대로 내려왔었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오래된 이슈였다는 점, 미국이 사실상 뭐 디폴트가 나지 않는 이상 지금은 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간밤 뭐 소폭 오르긴 했지만 100포인트 지금 밑에 있고요. 달러 약세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게 하방 요인이 더 많다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저는 트럼프가 뭐 중국하고의 협상을 하고 이러면서 마치 중국한테 한 발 뭐 양보했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많은데 저는 트럼프 1기 때랑 2기 때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었던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딱 이 조합인 것 같아요. 관세 인상 정책과 달러 약세 정책. 사실 달러 약세를 위해서 100을 하회한 지 꽤 됐거든요. 네. 그러다 오히려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데 지금 달러 약세에 대해서 G7 합의가 있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단기적인 이슈보다 지금 트럼프 2기나 기존의 트럼프 1기 때부터 추구했었던 정책들 그리고 그때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면 취임 직전보다는 인덱스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세 기조가 그래도 지속이 될 거다. 부침은 당연히 있겠지만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약세 기조와 맞물려서 또 뭐 엔화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엔화의 절상 가능성 그에 따른 또 뭐 자산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책들 결론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무역 적자에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좀 축소시키고자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관세 인상과 달러 약세 중에서 사실 관세 인상도 좀 유예를 하고 그 인상 폭도 좀 줄인 상황이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달러 약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달러 약세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이 정말 필요한데 이번에 하원 통과된 걸 보면 오히려 긴축 재정보다는 조금 더 적자가 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반이 안 되면 어느 정도는 자산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조금만 중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본이 정말 오랜만에 저금리에서 탈피를 해서 네. 엔화도 강세, 금리도 오르고 있어요. 그럼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글로 해외 수요가 그럼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 고금리로 올라갔었을 때 해외 수요가 집중적으로 쏠리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매수세가 늘어나기면 하향 조정될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자산 이탈이 정말 대규모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연준은 QT 종료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왔듯이 QE라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저희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QE 때 모든 미국 자산의 매력도를 보시면 모든 나라가 아마 미국에 대한 자산을 살려고 할 겁니다. 유동성을 퍼부어지고 금리는 연준이 사주기 때문에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 쪽으로의 자산 유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일본으로의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자산이 대거 이탈한다. 이거는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뭐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자산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이게 뭐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아시아 통화 강세 기대로 원달러 환율도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원래 1,430에서 1,470원 정도를 봤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뭐 스터디하고 자료를 내면서 이 레벨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행정부의 정책들을 감안을 해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1360에서 1420 레인지가 확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원화에 대한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국채 시장은 조금 뭐 변동성이 있고 주가는 조정을 받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지난번에 셀 아메리카 현상이 펼쳐졌던 때와 좀 비슷한 양상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뭐 말씀하신 부분 좀 종합을 해본다면 다시 비미국 시장으로 좀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지 글로벌 자금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본이나 뭐 유럽 쪽으로 당연히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서 불안 요인이 있다 그러면 네. 정말 수익을 많이 본 분들은 좀 팔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속화될 거냐에 대해서는 네. 저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기존에 너무나도 미국한테 몰려 있었던 자금들이 이탈은 될 수 있겠지만 네. 셀 아메리카라는 부분들이 장기간 지속됐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는 정도의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후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연준의 결정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결국에 여전히 3분기 때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저는 관세 인상을 통해 가지고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 통화 정책으로 지금 선회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지금 재정 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으면 뭐 결국에는 관세 인상이나 다른 세수 확보 조치들도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부침이 있을 건데 만약에 장기물 금리가 적자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면 뭐 SLR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추정해 보면 QT 종료 시점은 3분기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좀 추정하고 있는 선행 지표는 3분기 정도의 미국 고용이나 실업률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보다는 고용에 집중하는 연준의 행보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무디스가 한국도 뭐 안심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방안에서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뭐 신용등급 조정을 뭐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엄청 놀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례적인 방문, 그러니까 뭐 2년에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온다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례 방문이 아닐 때 신용 등급을 진짜 강등한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 30% 됩니다. 적진 않죠. 근데 동결 비중이 60%로 가장 높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는 뭐 하향 조정 가능성들은 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자체가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뭐 신정부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2차 추경에 대한 규모나 내년도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뭐 강등하거나 이럴 확률들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